2019년 여름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평택의 회의실에서 큰 소리 한마디가 났어요. 부품이 끊기면 공장이 멈춘다. 재고는 서너 달. 대체 인증은 최소 1년.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죠. 72번의 실패. 끝없는 테스트. 라인 손실 감수. 그리고 마침내 바뀐 것.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8조 원의 화살표가 방향을 틀었고 산업의 혈관이 다시 연결됐죠. 이건 국산화가 아니었어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택 라인의 엔지니어입니다. 2019년 여름,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죠. 커피를 들고 라인을 점검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상회의 소집 문자가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어요. 팀장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뉴스를 틀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외교 문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이 꺼낸 자료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우리 라인에서 매일 쓰는 소재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단 하루만 공급이 끊겨도 라인 전체가 멈춰요. 수율이 떨어지고 납기가 밀리고 고객 신뢰까지 무너지는 거죠. 더 끔찍한 건 숫자였습니다. 현재 재고는 기껏해야 서너 달치. 대체 소재를 찾아서 인증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년이에요. 그것도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얘기죠. 연구팀장이 말했습니다. 대체 검증은 가능한 게 아니라 지옥입니다. 맞아요. 새 소재 하나 들여오려면 수백 번 테스트해야 해요.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불량이 쏟아지고 그건 곧 수십억 원 손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검증된 일본 소재만 썼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부품이 끊기면 공장이 멈춘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게 너무 짧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답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요. 다음 날부터 회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일본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정부 라인을 통해 공급 재개를 요청했죠. 동시에 다른 일본 업체들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일본 정부 방침이 바뀔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아도 인증 문제는 똑같았죠. 그때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긴급 태스크포스 구성. 목표는 명확했어요. 국산 소재 개발 지원. 처음엔 그냥 국산화 프로젝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에서 상무님이 한 말이 달랐어요. 우리는 독립해야 합니다. 국산화가 아니라 독립.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달랐죠. 값싼 대체품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는 목줄을 잡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지원 대상 품목 리스트가 쏟아졌죠. 수백 개 항목이 올라왔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엑셀 파일을 보면서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정부는 돈을 줬습니다. 회사는 의지를 보였죠. 그런데 현장 엔지니어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돈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걸요. 연구소에서 샘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좋은 결과 하나 뽑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양산입니다. 매일 똑같은 품질로 나와야 해요. 오늘 합격이어도 내일 불량이 나오면 소용없어요. 한 번 성공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이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동료 엔지니어인 민수가 말했습니다. 실험실 샘플이랑 양산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맞아요. 실험실은 통제된 환경이죠. 양산 라인은 변수 덩어리입니다. 온도, 습도, 압력, 시간. 모든 게 흔들려요. 그 속에서도 균일한 품질을 뽑아내는 게 진짜 기술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라인을 열어야 한다고요.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테스트베드로 쓰겠습니다. 팀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라인 손실 감수하겠다는 거야? 네. 그래야 빨리 검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제안이었어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라인에 검증 안 된 소재를 넣는다는 건 미친 짓이죠. 불량이 나오면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책임도 제가 져야 했어요. 그런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안정을 지키다가 재고가 떨어지면 라인 자체가 멈춰요. 그럼 끝입니다. 팀장님이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승인 받아올게.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애국심이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링 스릴러가 시작된 거죠. 일주일 후 처음 보는 회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국내 중소화학업체였어요. 직원 100명도 안 되는 회사였죠. 영업팀장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샘플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일본 업체는 수십 년간 이 분야를 독점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뛰어든 중소기업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테스트는 해야 했습니다. 저는 샘플을 받아들고 라인으로 향했어요. 첫 투입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소량만 넣어서 돌렸죠. 공정이 끝나고 웨이퍼를 꺼냈어요. 검사 장비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즉시 나왔습니다. 불합격. 수율이 기준치를 한참 밑돌았어요. 균일도도 엉망이었죠. 패턴 형성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회의실로 그 회사 사람들을 불렀어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론 쓸 수 없습니다. 상대편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럴만했죠. 첫 테스트부터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우리 쪽 구매팀 과장이 말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시간 낭비 같은데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기서 중단하면 편해요. 검증된 일본 소재만 쓰면 되죠. 라인도 안정적이고요. 하지만 그럼 끝입니다. 영원히 일본 눈치를 봐야 해요. 언제든 다시 목줄을 잡힐 수 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구매팀 과장이 눈을 똑바로 쳤어요. 불량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지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안 되는 걸 붙들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예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목적이 뭔가요? 값싼 소재 찾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요? 다시는 목 잡히지 않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중소업체 영업팀장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구매팀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동료들 표정도 회의적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형, 진짜 괜찮아요? 계속 실패하면 형만 욕먹어요. 알아. 그래도 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떨렸어요. 테스트를 계속 붙들면 라인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량이 쌓이면 제 평가도 곤두박질 치겠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요? 우리는 영원히 못 벗어나요. 계속 일본 소재에 의존해야 합니다. 언제 또 목줄을 조일지 모르면서요. 저는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 일본이 허락해서입니다. 그게 싫었어요. 우리 기술로, 우리 힘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회사가 다시 왔습니다. 수정된 샘플을 들고요. 저는 다시 라인에 투입했습니다. 이번에도 불합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해서 넘겼죠.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테스트가 반복됐습니다. 2차, 3차, 5차.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구매팀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손실만 쌓이고 있어요. 팀장님도 압박을 받았어요. 상부에서 실적을 요구했거든요. 대체 언제 끝나느냐는 질문이 매일 날아왔죠. 저는 묵묵히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했어요.
온도가 문제인지, 농도가 문제인지, 점도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쪼갰습니다. 10차 테스트. 균일도가 개선됐어요. 하지만 패턴 해상도가 떨어졌죠. 저는 그 업체 연구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균일도는 좋았어요. 대신 해상도를 올려야 합니다. 15차 테스트. 해상도는 올라갔는데 수율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피드백을 줬어요. 공정 온도를 2도만 낮춰보세요. 20차 테스트.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형, 이거 도대체 몇 번까지 할 거예요? 될 때까지요. 그게 언제인데요? 모르죠. 하지만 매번 나아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처음엔 형편없었던 수치들이 조금씩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 번에 한 걸음씩이었죠. 30차를 넘어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합격 불합격 테스트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실패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변수별로 분류했어요. 온도, 습도, 압력, 시간, 농도. 각각의 영향을 그래프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업체에 전부 넘겼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패턴이 나와요. 습도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상대편 연구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저희보다 더 자세한데요? 당연하죠. 우리 라인에서 직접 돌려본 거니까요. 그 순간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갑과 을이었어요. 우리가 평가하고 상대가 맞추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같이 답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업체 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실험실도 우리 회사에 비하면 초라했죠. 하지만 연구원들 눈빛은 달랐습니다. 간절했어요. 꼭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연구팀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도 절박하니까요. 그래도 대기업이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보통은 스펙을 던져주고 끝이에요. 알아서 맞춰오라고 하죠. 우리가 공짜로 컨설팅을 해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은 투자예요. 이 데이터가 쌓이면 당신들은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럼 우리도 빨리 독립할 수 있어요. 50차 테스트를 넘어갔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렸어요. 미쳤다. 언제까지 저럴 거냐는 말들이 들렸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합격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70차가 넘어가자 팀장님이 불렀습니다. 자네, 이거 정말 될 것 같아?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확신하나? 저는 그래프를 보여드렸어요. 보세요. 추세선이 기준선에 닿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조금만 더 해보게. 72번째 테스트. 드디어 모든 수치가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데이터를 확인했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72번의 실패는 비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교과서였죠. 72번째 성공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 수군거렸어요. 국산 소재가 통과했다더라는 이야기가 돌았죠. 일본 소재업체 영업 담당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오랜 거래처였어요. 그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정말 국산 제품을 쓰실 겁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테스트 결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양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안정성이 검증되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립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실험실 성공과 양산 안정은 차원이 다르죠. 그분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귀사 제품도 처음부터 완벽했습니까? 그건 저희는 30년 넘게 이 분야를 해왔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30년.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였죠. 그분이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축적, 시행착오, 수율 노하우.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험을 하십니까?
모험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그분 표정이 굳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술을 마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형, 일본 쪽 말도 맞잖아요. 30년 노하우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아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야. 그럼요? 압축하는 거지.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혼자 삽질했어. 실패하고 배우고 또 실패하고. 그 과정을 자기들끼리 반복한 거야.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있어.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72번의 테스트 데이터가 정리된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알아? 우리가 라인을 열어준 대가야. 실제 양산 환경에서 나온 실패 데이터지. 일본이 30년 동안 쌓은 시행착오를 우리는 1년 만에 압축한 거야. 민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래서 라인을 테스트베드로 쓴 거였군요. 맞아.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장을 제공해서 시간을 줄이는 거지. 일본 업체들은 자기 실험실에서만 테스트했어요. 통제된 환경이었죠. 실제 고객 라인에서 수백 번 돌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달랐어요. 국산 업체에게 우리 라인을 열어줬습니다. 실패해도 데이터를 줬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개선했죠. 이건 단순한 납품 관계가 아니었어요.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재무팀에서 따졌어요. 테스트 손실이 억 단위입니다. 이 돈으로 일본 제품 몇 년치를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합니까?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겼어요. 손실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무슨 투자입니까? 생태계 투자요.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면 국산 업체가 성장합니다. 그들이 커지면 우리는 선택권을 얻어요. 선택권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저는 작년 여름을 떠올렸습니다. 수출 규제 발표 당일 회의실에 그 답답함을요. 작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력했는지요. 일본이 공급을 끊겠다고 하니 속수무책이었죠. 왜였을까요? 재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대체제가 없어서요. 맞습니다.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손실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손실은 보험료입니다. 미래에 또 목 잡힐 위험에 대한 보험이에요. 그리고 이 보험은 우리만 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국산 업체들도 같이 성장합니다. 그들이 커지면 우리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혜택을 봐요. 산업 전체가 강해지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팀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하게. 대신 분기별 보고는 확실히 해야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갈등이 더 깊어졌어요. 단기 손실 vs 장기 독립. 매일 이줄다리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테스트는 계속됐어요. 80차, 90차, 100차를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배치 수치 좀 보세요. 저는 달려갔어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균일도 95%, 수율 92%, 패턴 해상도 기준치 통과.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항목이 합격선을 넘었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됐다. 형, 됐어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모여들었어요. 모두 축하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돌려보죠. 왜요? 이미 통과했잖아요. 재현성을 확인해야 해요. 다시 투입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됐네요. 팀장님께 보고 올라갔어요. 임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상무님이 물었어요. 일본 제품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본 제품이 90점이라면 국산은 70점 정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말했죠. 그럼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죠?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70점이면 라인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100점짜리 제품이 아니에요. 라인을 멈추지 않을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구매팀장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품질이 낮으면 불량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하지만 감수할 만한 수준이에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제품 대비 불량률이 약간 높았어요. 하지만 생산의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죠.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수치입니다.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반년 후엔 80점, 1년 후엔 90점까지 갈 겁니다. 확신합니까? 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무님이 결정했습니다. 양산 적용을 승인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세요.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에서 민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드디어 이겼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그럼요? 선택권을 얻은 거지.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제품보다 더 좋은 걸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였죠.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없이도 라인을 돌릴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짜 승리였어요. 작년 여름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일본이 공급을 끊겠다고 하니까 손쓸 도리가 없었죠. 왜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달라요. 일본이 또 공급을 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국산이 있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70점이면 충분합니다. 라인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저는 구매팀을 불렀습니다. 일본 업체한테 연락하세요. 뭐라고 전합니까? 발주 물량을 30% 줄인다고요. 구매팀장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네. 대신 국산 비중을 30%로 올리세요. 갑자기 그렇게 하면 일본 쪽에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반발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일본 업체 본사 임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급한 모양이었어요. 발주 감소 건으로 왔습니다. 재고려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정중하게 답했어요. 어렵습니다. 가격을 조정하겠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급 안정성 문제입니다. 작년 여름을 기억하시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임원 얼굴이 굳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거래를 끊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품질은 저희가 더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70%는 계속 귀사 제품을 쓸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국산으로 갑니다. 그날 저녁 라인을 점검하며 생각했습니다. 합격 판정을 받은 순간 다들 환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때 느낀 건 환희가 아니었어요. 조용한 전율이었죠.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 문장이 주는 무게감. 자유의 무게였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게 아니라 일본 없이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진짜 승리였어요. 국산 적용 비율이 30%에서 50%로 올라갔습니다. 반년 만이었어요. 구매팀에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어요. 연간 소재 구매액이 8조 원. 그중 절반이 국산으로 바뀐 겁니다. 4조 원. 엄청난 돈이었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형,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내야. 국내 소재 업체들한테. 그럼 예전엔요? 저는 웃었습니다. 일본으로 갔지. 매년 자동이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돈을 벌면 그중 일부는 자동으로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소재값으로요. 부품값으로요. 장비값으로요. 일본은 그 돈으로 또 연구개발을 했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고요. 우리는 그걸 또 사야 했습니다. 끝없는 순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꺾였습니다. 돈이 국내로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 그 중소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반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장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돌아가고 있었죠. 영업팀장이 안내했어요. 신규 라인입니다. 다음 달에 가동 시작해요. 규모가 꽤 크던데요. 귀사 물량이 늘면서 투자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릴 겁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바빠 보였습니다. 반년 전엔 한산했던 사무실이 활기로 가득했죠. 대표님이 맞아주셨습니다. 덕분에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많이 올랐나 봅니다. 3배요. 작년 대비 3배 올랐어요. 직원도 50명 늘렸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5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죠. 대표님이 덧붙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협력사들도 같이 커지고 있어요. 협력사요? 네. 저희한테 원료 공급하는 회사들이요. 저희 물량이 늘면서 그쪽도 증설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면 생태계 전체가 바뀌는구나. 한 회사만 커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회사의 협력사도 커지고 그 협력사의 협력사도 커지고 마치 혈관처럼 연결돼서 함께 성장하는 거였죠. 2달 후 평택공단을 지나다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간판을 보니 소재업체였습니다. 이름이 낯설었죠. 경비실에 물었어요. 저 회사 뭐 하는 곳입니까? 반도체 소재 만드는 곳이래요. 최근에 들어왔어요. 언제부터요? 한 석 달 됐나? 공단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비슷한 회사들이 여럿 보였어요. 소재, 부품, 장비. 모두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었죠. 작년엔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민수에게 물었어요. 요즘 채용 공고 많이 나가죠? 엄청나요. 소재 쪽 엔지니어 구하기 전쟁이에요. 경쟁이 심합니까? 네.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예요.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경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기고 회사들이 커지고 이건 단순히 소재 하나 바꾼 게 아니었어요.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봤습니다. 소부장 산업 성장세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통계청 자료가 나왔죠.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매출이 작년 대비 20% 증가. 고용 인원 15% 증가. 숫자로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바뀌고 있구나. 다음 날 회의에서 상무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결정이 옳았어요. 이젠 다른 품목도 확대합시다. 포토레지스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타깃 소재. 하나씩 국산 적용을 늘려갔어요. 그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국내 업체가 성장하고 협력사가 따라 커지고 주변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6개월 후 그 중소업체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상장 준비 들어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도움 덕분입니다. 라인 열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공단이 보였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건설 중인 건물들도 보였고요. 1년 전만 해도 일본 눈치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우리 힘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돈의 방향이 꺾인 겁니다. 일본으로 흐르던 8조가 국내로 방향을 틀었죠. 그 돈이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고 기술을 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국산화구나. 제품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산업의 혈관이 국내로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통해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생명력이 돌아온 겁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국산 소재 비중은 80%를 넘어섰어요. 어느 날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 자리였죠.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공급 안정성 개선. 모두 좋은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뭘까? 더 좋은 제품? 아니었습니다. 국산이 일본 제품보다 뛰어나진 않았어요.
여전히 일부 항목에선 밀렸죠. 더 싼 제품? 그것도 아니었어요. 초반엔 오히려 비쌌습니다. 그럼 뭘 만든 걸까?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정리했어요. 우리가 만든 건 제품이 아니라 선택권이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2019년 여름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일본이 공급을 끊겠다고 하니 속수무책이었죠. 이제는 달라요. 일본이 또 그러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대안이 있으니까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이제 알았어요. 다음 날 일본 업체 영업 담당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물량 증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민도 안 했을 겁니다. 당연히 늘려줬겠죠. 그들만이 유일한 공급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장했어요. 현 물량을 유지하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가격 할인을 제안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예전엔 우리가 가격을 깎아달라고 애원했죠. 이제는 그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 다변화가 우리 정책입니다. 더 이상 답장은 없었어요. 민수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형, 일본 업체 요즘 어때요? 조용해. 예전처럼 밀어붙이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선택권을 쥐고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일본이 잃은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술 우위? 아니에요. 그들 기술은 여전히 뛰어났어요. 그들이 잃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유일 공급자라는 지위. 예전엔 대체제가 없었죠. 이제는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유일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차피 다시 올 거라는 확신. 예전엔 한국 업체들이 결국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대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 고객 피드백이 끊겼어요. 우리가 일본 제품만 쓸 땐 매일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정보가 모두 일본으로 갔죠. 그들은 그 정보로 다음 제품을 개발했어요. 더 앞서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정보가 끊겼습니다. 우리 데이터의 80%는 국산 업체로 가요. 일본은 20%만 받죠. 미래 정보를 잃은 겁니다.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됐어요. 저녁에 라인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2년 전 이 라인은 일본의 허락 아래 돌아갔습니다. 소재가 끊기면 멈출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달라요. 국산 소재로 돌아갑니다. 일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긴 게 아니야. 민수가 옆에서 물었어요. 그럼요? 다시는 묶이지 않는 거지. 승리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일본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중요한 건 자유였습니다. 누구한테도 목줄 잡히지 않는 것.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목표였어요. 저는 라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웨이퍼가 들어가고 공정이 진행되고 제품이 나왔어요. 완벽한 사이클이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우리 기술과 우리 소재로. 이게 독립이구나 싶었어요. 국산화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이었어요. 2019년 여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2년 후 우리는 자유로웠어요. 그 차이를 만든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선택권이었죠. 라인은 오늘도 돌아갑니다. 내일도 돌아갈 거예요. 이번엔 누구의 허락도 없이. 라인은 오늘도 돌아갑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2019년 여름 우리는 목줄을 잡혔습니다. 2년 후 우리는 자유로웠죠. 그 차이를 만든 건 더 좋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선택권이었습니다. 72번의 실패가 만든 독립선언. 8조 원의 화살표가 방향을 튼 날. 이건 한 엔지니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묶이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